본문 제1장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 의성 히포크라테스. 사람은 몸속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원점으로 돌아가라.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99%는 귀를 의심하고 반발을 느낄 것이다. 무슨 소리야, 바보같이. 약이 병을 치료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다니. 나 참 기가 막혔어. 대부분의 반응은 이럴 것이다. 그러나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다. 100명의 명의란 다름 아닌 자연치유력이다. 의사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들 명의를 돕는 일이다. 즉, 그는 의사가 해야 할 임무란 인체가 원래 가진 자연치유력이 최대한 작용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환자의 주치의는 자연치유력이다. 의사는 조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영원불변한 의학의 진리이자 왕도다. 현재까지 약 70권으로 된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전성되어 오고 그 안의 검은집은 19세기까지 의사의 윤리를 설명하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한 반역. 앞서 말한 전집 중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다음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환자에게 이로운 요법을 선택하고 해로운 요법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의뢰받아도 사람을 죽이는 약을 주지 않는다. 평생을 순수함과 신성함을 지키며 의술을 행한다. 또한 선서의 끝맺음은 이렇다. 선서를 계속 지키는 한 나는 인생과 의술을 누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리라. 그러나 만약 맹세를 어길 시 나는 반대의 운명에 처하리라. 현대 의사 중에서 이 선서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유독한 의약품으로 환자를 약물장기 투여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약물 때문에 속출하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병을 재생산한다. 그들은 약으로 병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을 해로운 치료법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한 반역 행위다. 매년 27만 명의 암 환자를 학살. 현대 의사들은 환자가 부탁하지 않아도 환자를 죽이는 약을 대량 투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맹독 항암제를 사용한 암 치료다. 항암제의 강한 독작용으로 독살된 희생자는 매년 암 사망자 34만 명의 약 80%인 27만 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이처럼 엄청난 수의 환자가 의사의 손에 학살당하고 있다. 의사가 저지른 업무 과실, 치사 및 살인 행위의 중범죄인데도 단 한 명의 의사도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거대 범죄가 일본 내에서 약 15조 엔이나 되는 암 이권을 지배하는 암 마피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추사령부는 바로 일본 국가다.
나는 지금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의료라는 이름의 지옥의 황야 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전율과 절망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분노의 눈물을 떨치고 현대의료라는 이름의 사륙을 멈춰야 한다. 병원이라는 이름의 도살장 앞에 순종하는 양처럼 지평선 끝까지 긴 행렬을 만들고 있는 무지한 환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만 한다. 이 책을 집필한 동기는 우선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대한 의료이권 다툼 아래서 100여의 노예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사륙의 현장에서 구하는 것이다. 첫걸음은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훨씬 벗어난 현대의학의 현상직시부터 시작한다. 자연치유력. 가르치면 의사도 약국도 밥줄이 끊긴다. 자연치유력을 배우지 않는 의학부.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대학의학부에서는 자연치유력을 배우지 않는다. 자연치유력에 관한 강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놀라. 왜 대학의학부에서 자연치유력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라고 고명한 의사 선생님인 모리시타 게이치 씨에게 직접 물었다. 자연의학의 권위자인 박사는 박장대소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야 당연하죠.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둬도 자연히 낫는다고 가르쳐 보세요. 의사도 약국도 밥줄 끊겨요. 너무나 시원스런 답변이라 맥이 빠지고 말았다. 박사는 지금 현대의학과 결별하고 자연의학의 왕도를 유연히 걷고 있다. 의학부에서 자연치유력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학사전에도 자연치유력은 실려 있지 않다. 나는 시험삼아 바로 옆에 있는 의학대사전에서 자연치유력을 찾으려다 깜짝 놀랐다. 아예 항목이 없다. 이 일본 굴지의 의학사전에는 놀랍게도 치유라는 항목조차 없다. 현대의학에서는 치유의 개념을 아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암담했다. 의학부에서는 치료법도 가르치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서 아보도우로 선생에게 질문했다. 대학의학부에서 치료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오나한 선생님은 담담히 치료법 같은 건 거의 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의학부에서 치료법을 가르치지 않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왜죠? 병의 증상이라든가 병명 등 외울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럼 치료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선배 의사의 처방을 오로지 흉내만 내죠.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건 도대체 뭐죠? 제약회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은 교수가 만든 건데 가이드라인대로 치료하면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고소를 당하지 않아요. 즉, 의학부에서 치료법을 배우지 못한 의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의지하여 평소에 진찰과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이드라인. 조사해보니 2000년 이후에만 무려 600항목이 넘는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다. 한 의사의 정언이다. 매년 노동후생성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현장의 의사는 책상 위에 그것을 놓고 참조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투약과 치료를 하고 있다. 일본의 현대의료를 지배하는 정체는 가이드라인이다. 의사는 무턱대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실제로 이 책이 없으면 단 한 명의 환자조차 진료하고 치료하지 못한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모든 의사의 스승이다. 일본 국내의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하는 많은 환자의 운명은 오로지 이 한 권의 가이드라인에 달려있다. 항상성. 몸은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몸은 스스로 치유한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100명의 명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생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힘이다. 자연치유란 생체가 혼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조를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은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누가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걸까? 당신도 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대자연이 이룩해낸 결과다. 이런 기적의 힘을 고대인부터 현대인까지 모두 신이라고 부른다. 기적의 메커니즘도 아주 조금씩 밝혀졌다. 포유류에서 항상성은 자율신경과 뇌분비선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후에 정신 내부의 균형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우리의 몸은 내버려둬도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다. 아플 때 작용하는 항상성이 바로 자연치유력이다. 병은 내버려둬도 낫는다.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몸은 스스로 낫고 싶어 한다. 자연치유력은 진자를 되돌리는 인력. 자연치유력은 진자에 비유하면 알기 쉽다. 생명의 진자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몸의 정상적인 상태란 진자가 수직인 상태다. 한편 무언가의 영향으로 진자가 정상적인 위치에 벗어날 때가 있다. 그러면 진자에 인력이 작용하여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 한다. 이것이 항상성 원리이며 인력이 자연치유력에 해당한다. 내가 20대 중반에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은 요가 전문가 오키 마사히로 씨는 병이란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현상이다 라고 말했다. 감기를 예를 들면 열이 나는 것은 체온을 높여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다. 또한 체온이 오르는 만큼 면역세포는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강해진다. 기침, 콧물, 재채기, 설사 등은 병원균을 체외로 배출한다. 염증의 통증은 백혈구의 일종의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죽일 때까지 발생한다. 활성산소라는 이름의 화염방사기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태워 죽이고 있다. 그때 자신의 조직도 일부 불탄다. 그래서 환부는 통증과 발열을 수반한다. 염증의 통증이나 부기는 면역세포가 활약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한다. 두통과 근육통도 움직이지 마, 쉬어 등의 사인을 받고 휴식을 취하면 반드시 사라진다. 모두 몸이 낫고 있다는 증거다. 다양한 증상은
진자가 이상한 위치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이들 증상은 병의 치유 반응이다. 치유 반응을 약으로 중지하면 안 된다고 아보 교수는 단언한다. 약의 역정요법은 병을 만성화시킨다. 원래 치료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약물요법은 진자를 인력의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려 한다. 왜일까? 약물요법은 증상만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물요법의 치명적인 결함이고 현대의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열이 나면 약을 투여하여 열이라는 증상을 없애려고 한다. 기침이 나면 기침을 멈추게 한다. 콧물이 나면 콧물을 멈추게 한다.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하나 약을 투여하여 잡아간다. 약물요법은 증상에만 대응한다.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부른다. 본래 증상이란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반대로 밀어내서 역정요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진자에 제동이 걸려 진자는 기운체로 고정된다. 생체에 갖춰진 항상성 유지 기능이 억제된 것이다. 인력이 투약이라는 브레이크로 멈췄다. 증상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병은 낫지 않고 자연 치유력이 사라져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다. 결국 원래라면 바로 나았을 급성병이 만성병으로 변한다. 약의 공포는 이것만이 아니다. 다양한 부작용이 환자를 덮친다. 약의 진짜 공포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작용. 다재병용으로 독성이 상승한다. 독에 대한 생리 반응을 약이 잘 듣는다며 기뻐한다. 신야 히로미는 그의 저서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 약은 모두 기본적으로 독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약물요법에서는 왜 환자에게 독을 투여하는 것일까? 생체는 몸 안에 독이 들어가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독성에 저항하는 생리적 조건 반사다. 예를 들면 열이 나는 환자에게 독을 마시게 하면 독 때문에 뇌의 발열 중추가 마비되어 열이 내려간다. 제약회사는 약이 잘 듣는다고 기뻐한다. 이것을 주작용이라고 부른다. 제약회사는 이 독물을 해열제라며 대대적으로 판다. 그러나 독에 반응하는 것은 뇌만이 아니다. 위 점막은 구토, 장은 설사, 이런 식으로 전신의 장기가 똑같이 독의 자극에 반응하여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이것이 부작용군이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유리한 주작용만 선전하고 부작용은 가능한 한 은폐하려고 한다. 약의 모든 부작용을 알면 먹을 수 없다. 약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를 위한 의약품 첨부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시판약은 소비자용의 첨부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문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입수하여 구멍이 날 정도로 보기 바란다. 수십에서 수백가지나 되는 부작용군에
현기증이 날 것이다. 의사의 본심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부작용을 모두 알아버리면 앞으로 절대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다. 첨부문서를 한번 읽은 환자는 부들부들 떨며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다재투여에 의한 부작용, 독성의 상승이다. 현대의학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약을 먹는 다재병용요법을 당연시하고 있다. 주변의 감기약 상자를 주의 깊게 보길 바란다. 10여 가지가 넘는 약 이름이 나열된 것에 놀랄 것이다. 한 종류의 약으로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확률이 낮아도 다재병용하면 부작용 위험은 커진다. 더욱 위험한 것은 약의 부작용 상승 효과다. 약 하나의 부작용은 5%의 위험성에 불과하지만 같이 복용하면 그것이 2배, 3배, 4배, 5배로 늘어난다. 장대한 코미디 항불안제, 다이아제팜. 멘델존 박사는 적응증과 부작용이 같은 기묘한 약의 한 예를 든다. 이런 종류의 약은 흔하다. 그중 하나가 미국에서 기록적인 매상을 올리고 있는 다이아제팜이라는 정신안정제다. 이 약의 의사용 첨부문서를 보면 작용과 부작용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작용의 반응,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감정의 동요, 떨림, 환각, 골격근의 경련. 부작용,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흥분 상태, 떨림, 환각, 근육의 경련. 이런 약을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면 좋을까? 이 약을 투여하고 증상이 계속될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작용을 고려하여 투약을 중지해야 하는지, 효능을 기대하고 용량을 배로 늘려야 하나? 이 약을 환자에게 먹이는 의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멘델존 박사는 말한다. 이 항불안제는 연간 약 6천만 번이나 처방되어 역사상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되었다. 이것은 이미 코미디다. 매상이 늘어날 만하다. 부작용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가 늘어나니까. 5가지 유파. 약물요법만이 살아남았다. 19세기 초까지 유럽에는 5가지 의학 유파가 공존했었다. 1. 자연요법, 2. 정체요법, 3. 심리요법, 4. 동종요법, 5. 약물요법의 5가지다. 1의 자연요법은 식사요법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요법이다. 2의 정체요법은 몸의 뒤틀림을 바로잡는다. 3의 심리요법은 마음의 고뇌와 불안 등을 치료한다. 4의 동종요법은 한방처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요법이다. 5. 약물요법은 설명한 대로 대종요법이다. 1, 2, 3, 4는 모두 자연 치유력을 돕는 요법이다. 즉, 진자를 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린다. 마지막 5번째인 약물요법만 다르다. 자연 치유력에 역행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증상은 사라져도 병은 낫지 않는다.
5가지 유파 중에서는 가장 비과학적이며 비의학적이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현대의학에서는 1, 2, 3, 4요법은 추방되고 5번째 약물요법만이 주류가 되었다. 참으로 이상하다. 왜 약물요법만 살아남은 걸까? 19세기 중엽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했다. 소위 메이저 석유회사가 대두하며 프로이센의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통일하여 국가 권력과 석유 권력 그리고 의료 권력의 삼위일체가 되어 약물요법을 추진했다. 약물요법에 따라 국가를 초월한 세계 의료이권의 독점을 꾀했다. 이들에게 있어 자연요법, 정체요법, 심리요법, 동종요법의 요법은 방해자이므로 미신, 비과학, 위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철저하게 탄압, 배척, 추방했다. 이렇게 독일 근대의학은 확립되었다. 이 현상은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도 시작되었다. 대외 침략의 기세와 함께 근대의학의 약물요법은 전 세계에 진출하여 의학시장을 제패해 갔다. 야전병원에서 발달한 근대의학. 근대의학은 야전병원의 의학입니다. 모르시타 게이치 박사로부터 귀중한 힌트를 얻었다. 19세기 근대의학의 형성기에는 유럽 일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예를 들면 크림전쟁, 보불전쟁 등이 있다. 야전병원에는 총알에 맞아 손과 다리를 다친 병사가 실려온다. 총알을 끝내고 상처를 꿰매면 젊은 병사는 회복되고 또다시 전쟁터에 내보낸다. 그러므로 근대의학의 뿌리는 전장의학이다. 야전병원에서는 당뇨병 환자도 심장병 환자도 없다. 총알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런 치료를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우리는 나이팅게일에게 속고 말았다. 나이팅게일이 1854년 크림전쟁의 비참함에 가슴 아파하며 38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몸을 던진 곳은 전쟁의료였다. 근대의학은 구명의료가 발달했다. 소독, 마취, 외과수술, 의족, 의수 등 이것은 얄궂게도 초연 냄새가 자욱한 전장의학에서 발달한 것이다. 90%의 만성병은 낫지 않는다. 대체의료의 실천으로 유명한 서루미 다카오미 의사는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전체의 10%인 구급 환자뿐이다. 고 말합니다. 90%의 만성 환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고 단언한다. 게다가 아보 도우로 교수, 멘델존 박사 등 양심적인 의사들은 현대의학의 90% 무효론을 인정하고 있다. 약물요법은 구급의료 분야에서는 위력을 발휘한다. 우선 마약 치료 때문에 외과 수술은 현격한 진보를 이루었다. 또 항생물질을 사용한 감염증의 방지, 박멸 등도 약물요법의 성과라고 평가해도 좋다. 유아 사망률을 격감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실로 구급의료의 승리이다. 하지만 약은 조절여하, 사람여하, 시간여하라고 한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투여해야만 효능을 발휘한다. 환자에게 약물을 장기 투여할수록 돈을 버는 성과급제 아래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약물 장기 투여 치료는 약물요법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 약이 듣지 않는다. 약에 내성이 생겨 점점 투여량이 늘어간다. 곤충이 농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는 것과 같다. 약물요법에는 부작용 외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약물 내성이고 다른 하나는 약물 중독이다. 생체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살아남으려고 한다. SF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생명은 항상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이것은 단세포 생물에서 포유류, 인간까지 똑같다. 약물요법이란 인체에 독인 약물을 투여하여 독에 대한 생체 반응 중 목표로 하는 반응, 즉 주작용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생체는 처음 독을 접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투여를 반복하는 동안 생체는 독을 학습한다.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변화시켜 독에 대한 저항력을 몸에 익힌다. 이것은 농약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현상이다. 해충에 살충제를 뿌리면 대부분 전멸한다. 그 와중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해충은 자신의 DNA를 변화시켜 금세 농약의 독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다. 악순환의 농약 딜레마. 이듬해 같은 농약을 뿌려도 해충이 전혀 죽지 않는 사실에 농민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것은 바로 내성곤충의 출현이다. 영어로 슈퍼 인섹트라고 부른다. 잡초에서도 같은 현상이 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제초제가 전혀 듣지 않는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한다. 슈퍼 잡초다. 농가는 더욱 강력한 살충제와 제초제를 뿌린다. 그러면 또 내성을 획득한 곤충과 잡초가 출현하여 끝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것이 농약 딜레마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유명한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첼 카슨 여사는 인류는 끝이 없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약 기운이 떨어져 양이 늘어간다. 약물요법의 현장에서는 약물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서서히 약 기운이 떨어져 투여량이 늘어난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면 처음에는 극적으로 잘 듣는다. 기적의 약이라고 부르던 항생물질과 스테로이드제 등이 그 예다. 의사들은 약의 엄청난 효능에 미칠 듯이 기뻐 날뛰었다. 그것은 DDT 등의 살충제를 손에 넣었던 당신의 농민과 비슷하다. 첫 농약의 효능은 극적이었다. 고민거리인 해충이 호련히 사라지고 수확은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어떤 약을 연속적으로 투여하는 사이에 환자의 몸은 유전자를 바꿔 약의 독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다. 그러면 독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주작용이 약해지고 투여량을 늘린다. 다시 내성은 강해진다. 때로는 다른 강력한 약으로 바꾼다. 하지만
곧 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욱 강한 약으로. 결국 환자는 약물 딜레마에 끝없는 지옥으로 내몰린다. 게다가 주작용의 몇십 배나 되는 부작용 위험이 덤으로 따라온다. 이 같은 현상은 담배나 술에서도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담배를 처음 핀 나의 형은 천장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니코틴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후에는 중독성이 생긴다. 병원균도 체인지, 다제내성균으로. 약물요법의 의료 현장은 농업보다 이중으로 성가시다. 환자 스스로 약물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균도 내성을 획득한다. 최근 결핵이 다시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하는 기적의 약인 항생물질로 박멸했을 터인데 왜일까? 항생물질의 내성을 획득한 병원균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위 약물 내성균이다. 어떤 약물에도 저항력을 획득한 다제내성균이 이제는 함부로 날뛰고 있다. 그들은 더욱 강해져 인류를 역습한다. 항생물질을 황금알을 낳는 집오리처럼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다. 의료 관계자의 강한 욕심이 뿌린 씨로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강력한 내성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영유아, 환자, 노인 등의 약자다. 항암제를 무력화시키는 반항암제 유전자. 약물 내성의 가장 큰 비극은 항암제 치료다. 암세포도 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다. 맹독 항암제를 투여하면 독성 때문에 10명 중 1명 정도는 암 종양이 축소된다. 제약회사는 이것을 잘 듣는다고 주장하여 의약품 인가를 억지로 따낸다. 그러나 암세포는 자신의 반항암제 유전자를 금세 변화시켜 항암제의 독성을 무력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암세포 자체가 난폭해져 맹렬하게 번식한다. 또한 일단 축소된 암 종양도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고 만다. 더욱 맹렬하게 정식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다. 항암제 투여가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처럼 약물 내성이라는 현상은 환자를 약물 장기 투여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환자, 병원균, 암세포 등의 약에 대한 내성으로 약의 투여량이 늘어나고 투약 종류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덧붙여 부작용 발생도 기하급수적이다. 즉 환자에게 투입하는 약의 양과 종류가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실로 환자는 지옥이라면 기업은 극락이다. 약물 중독이 멈추지 않는다. 가정에 숨은 중독자가 많다. 한편에선 주의시키고 다른 한편에서 판매하는 불가사의. 약에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끊지 못합니다. 이전에 약물 중독자였던 한 청년이 중얼거렸다. 각성제는 나라를 망칠 악마입니다.
일찍이 일본 정부도 약물 중독의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다. 각성제는 좁은 의미의 법률 용어와 넓은 의미의 의학 용어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각성아민이고 후자는 중추신경 흥분제다. 두 가지는 모두 대뇌의 흥분을 일으켜 정신적 기능을 항진하고 졸음을 제거하고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남용하면 분열 증상, 피해 망상, 환각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의사가 처방하는 항정신약에도 같은 작용이 있다. 시판용 정신안정제, 수면약, 감기약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작용을 한다. 즉, 각성제를 당당히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편에선 약물 남용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TV 광고를 통해 많은 약을 팔고 있다. 불을 끄는데 물과 휘발유를 번갈아 붓고 있다.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약으로 지탱한 생활. 약물 중독 또한 약이 안고 있는 무서운 암흑의 함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약물요법은 역정요법이다. 생명의 진자가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버팀목으로 방해한다. 진자는 경사진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고정된 채 멈춘다. 그러나 생명활동은 쉴 수 없다. 진자가 비스듬하게 경사진 상태를 우선 정상으로 여기고 생명활동을 영위한다. 버팀목으로 지탱한 생리 상태가 일상이 된다. 그러나 약물도 체내에서 해독되고 대사되어 배설된다. 그러면 버팀목이 사라지고 진자는 본래의 수직 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때 엄청난 고통이 덮친다. 바로 금단 증상이다. 진자가 비스듬하게 경사진 상태를 신체는 진짜 정상이라고 오인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의 항상성이 무너지면 신체는 저항한다. 금단 증상이 덮쳐오면 고통에 견디다 못해 약을 입에 던져놓고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생명의 진자는 간신히 버팀목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약물 중독의 정체다. 두통은 두통약 때문이다. 두통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두통을 느낄 때 이거면 충분해 라고 생긋 웃으며 두통약에게 고마워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통의 원흉은 바로 두통약이다. 나는 이전에 두통약에 빠져 있었다. 정기적으로 엄습해오는 두통은 약 기운이 떨어진 금단 증상이다. 두통약을 먹으면 개운해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각성제 중독 환자가 금단 증상에 시달리며 필사적으로 각성제를 흡입하면 금세 상쾌해진다.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미 약물 기인성 두통이라는 병명도 있다. 의사는 이전부터 두통과 두통약의 인과관계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약에 대입하여 말할 수 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중독이란 독에 빠지는 것이다. 모든 약은 사용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이것이 약물 의존의 철칙이다.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증상을 약물 중독이라 부른다. 중독자는 정키라고 부르며 이제는 폐인으로 가는 길만 남아있다. 그만큼 일단 약물에 중독되면 벗어나기 어렵다. 시판 중인 처방약에 중독된 많은 사람. 다시 한번 말한다. 일본 정부는 약물 남용의 경종을 울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다. 비행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중독자만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은 시판약과 의사 처방약에 푹 빠진 숨은 중독자가 전국의 가정에 숨어 있다. 약물 중독자는 제약회사의 평생 단골 손님이다. 죽을 때까지 애용하기 때문이다.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약에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각성제이든 마약이든 의사 처방약이든 시판약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나 매스컴이 약에 손대지 마라, 복용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캠페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제약회사가 일찍이 일본 정부 여당이나 매스컴의 거대 후원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성제나 대마초는 대대적으로 추궁해도 같은 중독 작용을 가진 시판약이나 처방약은 비판은 금기다. 초다제 내성균, 치료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 유전자를 바꾼다. 약은 도구로 병원체를 공격한다. 균, 바이러스, 암세포는 독을 견뎌 살아남으려고 자기 유전자를 바꾼다. 항생물질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어중간한 사용법이 난무함에 따라 내성균은 점점 더 증가한다. 니혼 대학 약학부의 다무라 도요유키 교수의 경고다. 1990년 후반에 이미 옛날 형태의 페니실린지에서 80%에서 90%의 균이 내성을 가졌다. 술파제는 무려 95%에 달한다. 게다가 많은 종류의 항생물질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균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환자가 출입하고 여러 약을 사용하는 병원에는 6가지 항생물질의 내성을 가진 세균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제내성균에 감염되면 어떤 약도 좀처럼 듣지 않는다. 정리에 걸린 어린이가 본인은 태어난 후로 한 번도 항생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정리균에 내성이 있어 어느 약도 효과가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다무라 도요유키 교수는 전한다. 약이 듣지 않는 결핵 환자가 출현. 농약의 내성을 가진 해충이나 균이 현대 농업을 괴롭히고 있다. 의료에서도 그와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치료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 초다제 내성균의 출현이 바로 그 예다.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 이런 악성 결핵 환자가 출현하고 있다. 그 수는 한 해에 약 100명에 달한다. 초다제 내성균 결핵 환자는 장기 입원해도 낫지 않는다. 감염성도 사라지지 않고 치사율도 높다. 그러나 증상은 지금까지의 결핵과 다를 바 없다. 균을 배양하지 않으면 판별할 수 없고 환자 수 파악도 어렵다.
결핵은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매년 2만 5천 명이나 발병하고 있다. 치료법은 4가지 약 복용으로 결핵균을 공격하는 것이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낫는다고 한다. 그러나 치료에 실패하면 여러 가지 약이 듣지 않는다. 의사는 다제내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 다른 약으로 재공격한다. 치료는 2년이나 더 걸린다. 그리고 다른 약도 일절 듣지 않는 균이 출현한다. 그것이 몬스터균이다. 약물요법이 미생물의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더욱 강해진 미지의 생물을 만든다. 끝없는 악순환. 만일 인류가 다제내성균을 섬멸하는 독성이 강한 신형 약품을 개발하더라도 다제내성균은 금세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인류를 비웃을 것이다. 현대의학은 현대농약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끝없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것이다. 독성이 강한 의약품은 새로운 내성병원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독성이 더 강한 약을 투여했고 그 결과 슈퍼내성균이 나타났다. 끝이 없다. 이 같은 블랙 코미디가 세계의 암치료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포 독성이 강한 항암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면 암세포는 금세 자신의 반항암제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를 무력화한다. 암 환자의 10%에서 20%는 종양이 축소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다. 유전자 변화로 암세포는 나빠지고 난폭해져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종양은 원래 크기로 되돌아간다. 재정식은 더욱 맹렬히 진행되어 전이와 재발로 환자의 온몸을 갉아먹는다. 암 환자는 재발하면 다음은 없다고 한다. 항암제 투여로 암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어떤 고명한 의사는 암은 개나 고양이 같다. 잘 지내면 따르지만 괴롭히면 이를 드러내고 덤벼든다고 말한다. 영원히 격리된 결핵 환자. 결핵병의 병원균도 마찬가지다. 모든 의약품이 듣지 않는 다제내성 환자는 어리석은 현대의학의 희생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 9월 결핵 환자의 입퇴원 기준을 정했다. 감염성이 높다고 판단한 환자는 입원 권고와 취업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 기준을 다제내성균 환자에게 적용하면 언제까지나 퇴원 부적당이 된다. 실제로 8년이나 입원하여 격리 상태에 놓인 환자도 있다. 현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전문의는 고뇌한다. 치유될 전망이 없다. 언제까지나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 문제, 자택 격리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감염이 퍼지면 같은 딜레마는 현대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식사요법 등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올리는 본래의 의료를 탄압하고 배제해온 약물요법의 비극이다. 감사합니다.